명상하면은 메디테이션. 이제 이것이 인도 이제 불교 같은 게 인도에서 왔죠. 사실은 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있는 것이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불교 쪽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바바나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뜻이 보니까 경작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만 컬처죠. 그러니까 컬처라고 하는 게 경작하다는 뜻도 있고 문화라는 뜻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하다, 뭐 디벨롭이라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원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한자 문화권에서 말한 심경, 마음의 밭을 간다. 이런 거하고 통하는 뜻이구나. 뭐 기본적으로 뜻은 이제 그런 것인데, 제가 이제 명상 이제 관심 가야 된 동기가 이제 역시 각자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뭔가 비판 의식이 작동하면서 문제의식이 이제 형성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박정희 이른바 시대 이래를 쭉 볼 때 한국 사회 변혁운동과 관해서 나름대로 뭐 학생운동부터 쭉 이제 제 인생의 중심이 이제 한국 사회 변혁에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당 활동도 하고 뭐 이른바 반합법 단체 활동도 하고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것들, 왜 이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 그리고 또 같은 보통만 운동가 동지라고 할게, 동지들 간에 감정적인 어떤 대립이 필요 이상으로 격화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특히 이제 소련이 뭐 1991년도에 뭐 쿠데타 일으키면서 완전히 이제 해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단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인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로 막 치달아가고 있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뭐 이름만 지도자는 물론이지만 이름이 별로 없는 진짜 많은 민중이 혁명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뭐 목숨도 던지고, 또 그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들도 참 고통을 다 겪는 거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이른바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에 따라서 사회를 변혁한다 라고 할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마르크스의 중요한 저작들, 막 그 저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부르주아 정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진짜 말하자면 민중 주권의 뜻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고, 나아가서 진짜 실현 가능한가 하는 의문들, 그리고 이제 당대 역사에 대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쓴 저작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저작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상대적으로 꼭 그것만 아니죠. 경제적 저작으로만 보면 안 되죠. 근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그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저작들, 이런 것을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중국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뭐 그 이전에 막스가 살던 시대 혁명가들도 다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좀 읽고, 아니면 적어도 교육을 받고 하는 가운데 혁명 활동을 해오고 또 권력이 들어서면은 진짜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 프로이드가 이제 사실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근데 프로이드, 유명하니까 이제 제가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그런 말 했구나. 아는 것일 뿐이지,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국가 종교 비슷하게 됐단 말이죠. 마르크스 사상이.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마치 이제 우리 제가 뭐 57년생인데 그전에 뭐 선배님도 그렇고 반공 위주의 교육을 쭉 받아왔듯이 맞아 마르크스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의 승리와 그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저리 무너지고 또 자본주의로 가고 제동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거의 뭐 확신이지만 역시 그거하고 관계가 있으면서도 맞아 마르크스 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그 사상에 100% 맞게끔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으로 전부 환원될 수 없는 차원이 있다. 그게 뭐냐? 인격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다시 말해 개성이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뭐 프롬 같은 뭐 소셜 캐릭터라는 얘기도 쓰죠. 여하튼 이런 인격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마르크스의 사상하고 관계가 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집합 개념을 동원하자면 일종의 이제 공집합 부분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사상이 집합 A라면 인격이라는 부분은 집합 B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공유한 부분이 있어요. 공집합 부분인데 유집합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는 부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도 좀 더 천착을 해서, 그건 단순히 말하자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단순히 말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의 사상으로 진짜 100%라고 하고 또는 꼭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마르크스가 생각하고 그 뒤에 혁명운동가들이 생각한 그만큼 그걸 마르크스의 사상 공부하면 말하자면 인간성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인간의 행동을 진짜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인격이라는 부분을 같이 혁명운동의 과정에서 함양해 나가는 그런 교육, 그런 활동이 없으면은 다 아마도 중국이나 소련처럼 될 거다. 따라서 그러면 이 인격 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불교 그리고 불교적인 어떤 명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방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비불교적인 종교의 뭐 인류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 방식으로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명상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 함양을 안 하면은 아마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강했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상당 부분 흔히 우리가 90년대부터 얘기해왔던 탈현대주의자예요. 꼭 주의자란 말을 붙이자면은 포스트 모던에 동의하는 주의자라고. 물론 포스트 모던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지. 응?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데리다리즘, 리즘이라고 붙이기는 뭐하지만 데리다. 데리다의 해체론,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럼 그 해체를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성 중심주의로 치달아왔던 20세기까지의 이성 중심주의 해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권적인 이런 막스주의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하자는 거냐, 해체해가지고. 응? 깽판 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대안이 해체와 동시에 창조로 갈 수가 있다. 그 창조의 내용은 무수한 다종다양한 꼬면들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무수한 꼬면들이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옛날에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세계였다. 응? 부르주아 세계였다. 이거 한 번에 구멍을 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세계로 만들려고 했던 그것을 막시즘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제 지금 데리다의 해체론에 따라서 운동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무수한 바늘구멍을 낸다는 거죠. 무수한 바늘구멍을 내다 보면은 이것이 힘이 빠져서 저절로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도 그날이 언제가 될지 또 그것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그래도 적합한 운동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운동은 그거고 제가 지향하는 예술적 관점도 봐도 그거다. 탈현대적 글쓰기. 그러니까 전통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적 글쓰기라는 것은 옛날 발자쿠에서부터 외국어로 말하자면 쭉 나와서 이렇게 한국어로 보자면은 무슨 조정래니 뭐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응? 이런 사람들은 지들이 아무리 끝내게 글재주 가지고 글을 써봤자 이것은 문학 예술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흉내내는 거다, 순전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치는 거다. 아마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험성도 없고 시도성도 없고 창조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는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건 말건 내 나름대로 가장 실험적이고 그야말로 소설 밖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옆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실험하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서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세미나 지금 그 단위가 있어요. 그 세미나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꽃면들이 이렇게 이제 획적 연대라고나 할까 이런 것도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리고 저는 왜 프로레스라 독재만을 주장해야 되는가 그것만이 혁명인가 누가 거기 프로레스라 혁명이라고 어느 놈이 누가 거기다 못 박아놨는가 우리는 못 박은 거 거기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 꼴수들 꼴통들을 갖다가 문제제기를 해야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죠. 꼴통 역시 초지일관이다 고결하다 박수 보내자 그래가지고 무슨 놈은 그럼 쥐들끼리는 자족적이고 그야말로 자기는 자기 만족은 있겠지. 응? 그러나 그것이 반향이 없을 때 그게 무슨 놈 혁명으로 나타나냐는 거죠. 자족적인 의미지. 이런 정도 봐서 거칠 변화가 무슨 얘기를 좀 끝내주세요. 예. 유명 선생님께서 그 문학을 직접 하시는 그 관점에서 직접 그동안 경험하셨던 그 운동과의 관계를 다소 거칠지만 굉장히 그 소설을 직접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다음으로 지금 새로운기독교 운동연대 전영철 대표님께서 변혁과 영성, 뭐 혁명과 영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공통적인 면이 있고 조금씩은 또 다른 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영성과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여기 있는 그 최동진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관계가 깊은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로 영성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왔고 대학에서 몸담은 것도 그리고 그건 주로 이제 교육 생활을 했고 주로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과의 삶 그것이 벌써 8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 20년이 조금 넘은 건가? 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역시 거기서도 중심이 되는 거는 그런 영성 중심의 이제 그런 것이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최동률을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이게 지금 영성과 혁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네. 저쪽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전혀 나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요즘 공부 조금씩 해가면서 보면은 그것이 무슨 공상적인 유토피아에서 과학적인 유토피아로 뭐 이렇게 쭉 가고 그러는데 그런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태도가 다르더군요. 그 기독교 쪽의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하고 이쪽에 그 사회 계열의 그 유토피아하고는 상당히 차이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그것이 불거져 나오느냐면은 갈등과 부딪혔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또 어떤 체제와 대립이든 뭐든 하여튼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나가느냐 할 때 이 기독교적인 그런 영성적인 저것에는 내면화를 하고 또 막시스트나 이제 이쪽에서는 외면화를 해서 이게 정신적인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바꿔놓아야 그리고 권력이면 권력을 잡아야 그런 것이지 그 속쪽으로 놓아둔 채에 있으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약자와 비명과 같은 것이고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갈등 앞에서 하나는 내면화 세계로 저쪽으로 가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기독교적인 이쪽에서 입장에서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에 부딪혔을 때에 그러면 그 거대한 제국의 세력, 미국의 초강대 그런 그 조직과 병력과 자본과 이런 것과 맞붙어서 한번 싸워볼래? 싸우면 어디까지 해서 이길 것 같으냐? 그동안에 많은 그 나라들이, 미국만이 아니죠. 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독립하려고, 프라하 봄이라든가, 티베트 쪽인 거 어디고, 그런 짓에서 그냥 눌러버리면 끝났지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근혜하고는 앞에서 보니까는 종북 세력 해가지고 때려잡으려고 차고하고 있더만. 그래서 이런 거대한 조직, 국가적인 그런 힘으로 해서 저거 하는 데에서는 대단히 미약하고 거기에 맞설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네. 기독교적인 쪽 입장에서는 모르냐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싸울 수 없다면은 결국은 길은 하나다 이거죠.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변화시키는 것. 그것과 맞서서 싸워서는 도저히 못 이기는 것이고 싸우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유명한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대변되는 얘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을 대립해서는 절대로 승산도 없고 해봤자 결과가 뭐냐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가령 러시아 무슨 뭐죠? 소비에트 이전에 있던 것이 뭐예요? 왕국이었던가요? 샤르체. 그럼 그것을 혁명을 일으켜서 체제를 바꿨다 이거예요. 바꾸면은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권력이 황제 쪽에 있었던 권력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 권력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었지 그 권력의 주체가 그 사람들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하나 어떤 제거를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지배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모순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 그 퍼스널리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바꾸고 타도하고 부순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또 다시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서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부터 변화되고 내면으로부터 저거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예수가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 외부의 그런 그 유대교 외부의 그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보다도 더 무서운 놈들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 체제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백성들의 그 고통을 자아내고 억압하고 하는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은 오히려 양반이고, 이 동족이고 같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저스는 파악을 하고 그것을 철폐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제 경험으로 본다면은 지금 기독교 내 문제가 많은 것이 기독교의 소위 그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마치 자기 그 어떤 큰형, 김똑강과 같은 그런 저걸 해가지고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부탁합니다 하고는 그 믿고서 막 그냥 믿는 것은 좋은데 막 다른 사람들 후드로 패고 까고 말이야. 깡패짓을 하고는 그런 것을 해온 것이 그런 그 유신론적인 체제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고 유신론적인 그런 거 넘어설 때는 어디로 가까지냐면 불교 쪽으로 가까워지. 그동안에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요. 불교는 무신론적인 것이고 기독교는 유신론적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공부를 해가면서 기독교가 이제는 유신론적인 것을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닌 불교와도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단 중요한 것은 그런 내면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현실적인 데까지 가야지. 현실적인 데 가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면화하고 그런 그 외면적인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한테는 보배예요. 여기를 만남으로 해서 내 의식을 그 내면에서 외부로까지 끌어내고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 보면서 그냥 굉장히 그 자극을 받고 그렇게 그냥 속으로만 만족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말한다면은 혁명을 지향하는 영성이라고 그럴까? 영성은 뿌리를 두되 그것이 혁명 단계까지 가야 된다. 뭐 대충. 예, 세고 선생님께서 역시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자리를 마련한 그 대답인데 그냥 나오죠. 예. 예. 이 기가 막힌 철학 토론 자리인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먼저 우리 최은호 선생님께서는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불성에서 찾는다면 그것을 명상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속에서 이런 그 악순환을 되풀이지 하지 않게끔 우리가 인격을 도야를 닦는
그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명 선생님께서는 이런 횡적 연대를 강조하시면서 이 미시적이지만 조그만 국민들의 움직임,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데리다 해체론을 근거로 기반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운동권에 화두를 던지셨어요. 이른바 PT 독재, PT 혁명,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관점을 강요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봅니다. 전현철 대표님께서는 내면과 외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이른바 공상 혹은 과학주의의 유토피아를 말하는 이런 그동안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들, 이것을 두 가지가 결코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절대 내면에 머무르지 말자. 그리고 실제 이제 정석 대표님께서는 기독교에 몸을 담으셨던 그런 지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계속 공부하신 결과 이제는 오히려 유신론을 벗어나서 기독교적인 유신론에서 벗어나니까 불교와 만나는 지점이 보이더라. 거기에 아름다운 또 하나의 어떤 지적 사산을 지금 발견하신 것 같아요. 다소 위험하십니다. 머무시던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혁명을 지향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기독교가 기복신앙과 더불어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죠, 네. 어떠세요? 네. 저는 하여튼 서로 이렇게 좀 의견 교환 겸 질문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최 선배님 좋은 자리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유 선배님 입장이야 제가 상당히 잘 아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또 감성이란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격의 도야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중핵을 차지한 분야죠. 물론 감성하고 이제 감정은 또 구별을 하죠. 감성은 에펙트라고도 하고 필링이라고도 하고, 감정 이모션인데 여하튼 서로 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차원이고, 그래서 세상하였던 확인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있었고, 이제 우리 정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제가 기쁩니다.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돼. 네, 저보다 더 갖고 오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시고, 우리 유 선배나 최 선배 다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본다고 할 경우에, 이제 대화를 할 경우에, 인식의 공통되는 부분이 뭔가 하는 걸 이제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서가. 그런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세계를 좀 더 제대로 보고, 그리고 서로 간의 말하자면 선한 뜻에서의 격려를 통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것이 이제 대화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때 그 공통성을 찾는 게 참 중요한데, 아까 우선 딱 서두에서부터 우리 전 대표님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킨다. 그건 변화시키는 뜻이 뭐요?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이제 표현한다면 서로 간의 벽이 없는 진짜 허심탄회한, 이제 막스의 사상에서 관계되는 용어를 쓴다. 소외를 극복하는 거죠. 서로 간의 거리감, 인위적 장벽들, 그러니까 역사적 형성된 그런 정신의 장벽들, 이거 이제 허물어뜨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 대표님 말씀이 제가 고민한 거하고 너무도 참 잘 맞는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유신론적 말하자면 신앙에서 영성적인 신앙으로 이제 간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유신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입장에서 본다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격신적인 접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는 실체론적인 걸 벗어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해하려면 상당히 좀 공부도 좀 안 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죠. 네, 쉽지가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뭐 선생님이 벌써 알고 계시고 뭐 우리 최 선배님도 유 선배님 다 아는 개념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실체론적인 것을 넘어선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톨스토이가 뭐 제가 청소년 때 읽은 글 중에 이게 참 대단히 신선하다. 이게 뭔가 깊이가 있겠다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톨스토이가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신의 개념도 실체론적으로 벗어나는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톨스토이가 살던 시대에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세속 권력과 결탁이 되었어. 사실 짜르 체제에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은 국가 권력의 손발이죠. 맞아. 정신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톨스토이 정신하고도 이제 통하는 거고.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으면서도 크게 보면은 우리 전 대표님 생각이나 제가 이해하는 거와 통하는 것이 또 아인슈타인이 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그 길지 않는 글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원시적인 신앙심. 그러니까 이제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특히 발전하기 이전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공포의 대상. 그 공포의 이면으로서의 외경의 대상으로 왔다. 그래서 이런 공포감에 근거한 신앙으로서의 신. 이건 당연히 뭐, 하등의 신앙심이 되겠죠. 종교. 릴리지오스티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서구 사회나 또 한국 사회의 경우에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격신, 실체론적인 신의 개념. 그 이제 세 번째가 맞아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신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 대략 또 우리 선배분들 아시다시피 스피노자적 의미에서 범신론적인 사실 그 범신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인슈타인의 여러 가지 사상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스피리투얼리티한 그런 신의 개념이죠. 그래서 전 대표님 그 관점이 제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마도 뭐 그 전 대표님처럼 그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사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실은 그 설립시즘이라고 그러죠. 유아론적인 방향으로 빠지기도 쉬운 것인데 제가 이해하고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영성이 사실은 또 외면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또 이른바 선순환을 이루는 가운데 영성과 사실은 외부의 경계가 사실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또 실체론적인 것을 또 넘어서는 또 실천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여하튼 오늘 특히 전 대표님 처음 만난 것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통의 인식이 자산이 참 넓구나 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두 분에게서 아까 그 용국이 무엇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연극 자체로서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는 쪽을 강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예. 무레시트 같은 사람은 영국을 어떤 선전 도구로서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예. 그렇게 보고 그런 각도에서 영국을 그런 선전 도구로서 잘 했던 그 생각이 하나 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그린가의 그 다중론, 다중론, 그것도 뭐 근래에 조금 이제 본 것인데, 그게 제례적인 어떤 프롤레타리아트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 여러 그 다중, 그것이 아까 그 바늘구멍 뚫는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 얘기하고 통하는 그런 얘기. 맞습니다. 이 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미학성, 연극의 예술성, 이걸 좀 어느 정도 견지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막시즘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도 해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지금 그 연극 학도라든가 연극하는 분들도 브레이트를 상당히 모델로 해가지고 공부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실험적인 연극들도 이렇게 무대에 올리고들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말을 가급적이면 제가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냥 밥 먹듯이 쓰는 사람을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감정적으로는 미운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창출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막스 시대에 뭐 해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던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용 내지는 참고로 하는 것. 모든 지나간 것들은 저는 참고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나간 것들을 되게 보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친구 간에도 많이 느끼는데, 옛날 거 있잖아요. 뭐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뭐 옛날 우리 2조 때 누가 또 요런 것에 이렇게 상당히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 치고 현실 감각이 없고 아주 진부해요. 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런 이 시기에 뭐 신라 때 혹은 2조 때 혹은 뭐 막스 시대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현대 시대, 분화의 극의 글을 달하고 있는, 흔히들 자본주의 위기라고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좀 나는 이용할 거리도 별로 없다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혁명론은 지금 이 시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해서 이 시대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 사실은 막스가 끝내줬는데, 자본론 끝내주고 했는데, 레닌 뭐 해가지고 독일 좌절 혁명 이런 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왜곡되고 한계가 드러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만 뜯어고치면 끝내준다, 이런 거거든요. LCG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운동론 내가지고 아니 여기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몇 개 고치고 이거 좀 짜집게 해가지고서 그걸 여기다 써먹으려고 그래? 이거 하나 끝내준다고?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이게 이제 폄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맞지도 않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심지어는 언어. 나는 인간의 발전의 역사가 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발전의 역사가 언어의 역사라고도 보거든요. 데리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글라마토리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어마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미나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 나이가 한 5, 60세, 7, 80세 이렇게 된 분들이 써놓은 소설 있잖아요. 그럼 그분의 문체가 있어요. 어느 작가든. 근데 이 작가들이 옛날에 20, 30년 전에 써놓은 작품의 그 언어 구사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완전 요즘 20, 30대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설 옆에 가지도 않는데 완전 인터넷 문화, 사이버 문화, 디지털 문화에 젖어가지고 누가 소설 옆에 가지도 않는데 어쩌다 이제 세미나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서 보면은 그 캐캐 묵은 문장, 응?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걸 가지고 소설을 써놨거든요. 이걸 완전 자기들 내용적으로는 뭐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혁명이 어떻고 썼을 망정 그 형식, 응? 내용이 중요한 만큼 표현 방식, 즉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또 그 나이 먹었으니까 또 개개인의 어떤 그 마인드에 따라서 또 자기 문체, 자기가 쓰기 좋은 뭐 그 문장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까뮤의 이방인 있지 않습니까? 까뮤의 이방인이 한국에 처음에 번역됐을 때는 그 무렵이 아마 5, 60년대쯤 됐겠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까뮤 이방에 처음 들어가는 게 어머니가 이제 까뮤 거기 록팡댕인가 주인공이 걔가 아마 주인공이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보를 받아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게 이제 모친 사망, 어머님께서 별세하셨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한 80년대쯤 오면은 또 한 번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 정도로 돼요. 그리고 1990 몇 년도에 저기 고려대학교 김화영 교수라고 불문학자 그분이 민음사에서 세계문학 전집을 쫙 시리즈로 내는데 재번역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엄마로 나와요. 엄마가 세상을 떴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물론 젊은이들 비유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시대가 바뀌면 언어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대는 벌써 지금 탈현대 시대가 아니지만 그야말로 문자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옛날 것 가지고 거듭 그 문법 가지고 써먹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혁을 해요? 우리가 지금 5, 60대, 7, 80대가 어찌할 수 없이 젊은이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변혁의 주체는 동력은 20, 30대로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10대, 20대, 30대. 그러면 그들이 딱 맞는 그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문체를 자꾸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것을 떠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신세계 문제도 영성적인 것이 있고 신학의 그룹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까 그 감성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성적인 이론 중심의 그 토론과 그 싸움 발전을 해서 결국은 실천하고 삶과 직결되고 있는 그것과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렇죠. 하나의 그런 지식인 그룹들 네. 또 하나의 어떤 엘리트 집단화가 되는 그런 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얘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닥다리로 해서 그것이 하나 어떤 고정화되고 이데올로기화돼 가지고 그것이 교조화되고 할 때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렇죠. 우리 삶 속에 푹 들어와서 우리들 실제 우리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태로 변화가 되고 그렇죠. 그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천적이고. 제가 실제로 연극을 작년 재작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가 저 포함해서 8명인가 9명인가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 대본이 나오면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때도 순서 없이 무순서로 막 돌아가면서 읽거든요. 근데 9명 저 포함해서 9명 중에
프롤레타리아트 혹은 부르주아지 이 발음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발음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 배우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 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것을 처음 보거나 발음을 하지를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 물론 배우들이 운동권이 아니니까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참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이가 30몇 살씩 먹고 40살 먹고 했는데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그 주변 사람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거나 책을 봤거나 했을 텐데 단 한 사람도 프롤레타리아트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저도 사회자 영역을 좀 넘어서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를 예술, 영성, 명상 그리고 우리가 혁명 혹은 변형 이렇게 지금 잡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그 철학적인 담론으로 가져가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변한 것은 이른바 자본의 문명화 현상 해서 TV, 자동차, 아파트 이런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발전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기능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오히려 어쩌면은 원시 시대보다 더욱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뇌 용량을 더 사용을 못하는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살거나 인터넷 가지고 하루 종일 살거나 자본이 만들어놓은 거물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변한 게 아니라 퇴화됐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 혹은 원시 기독교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그 촘촘히 짜여진 그 현대화된 그 거물망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걸 뚫고 우리가 뭐 나오는 용어입니다만은 무수의 불처럼 유리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을 해내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몇 번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흔히가 말하는 매체 혹은 아까 얘기한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과학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 100년 전, 200년 전 그때 당시에도 자본주의였는데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어가지고서 막스가 자본론까지 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혁명을 러시아 혁명 해가지고 쭉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흔히 말하는 21세기 혹은 탈현대 시대 이런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이 시대에 그 자본, 흔히 말하기 좋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분화되고 발전된, 이 시대를, 그 사회를 막스 벤저코비는 사회까지도 존재라고 하니까, 사회적 존재, 그러잖아요. 이제 하이데거 이런 부분은 존재하면은 어떤 인간 존재, 혹은 신적인 존재, 이렇게만 했는데, 막스는 병정법적 인물론에서 존재,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존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를 거대 담론적 총론적인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좀 구체화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라고 해서 170, 80년, 200년 전 자본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하고 같은가? 물론 본질, 우리가 말하기 좋게 본질은 같겠죠. 더 정교화되고 더 악랄하게 됐을지도 모르나 달라진 건 달라진 거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여러 가지 양태 자체가. 그러면 양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의식도 달라진다는 거죠. 왜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이 보면은 이게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이거 여기에 빨려 있다. 그러면은 이 게임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별로 취미 없는 사람은 하나의 도구. 저것 갖고 저기 무슨 재미가 있을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얘들 마인드는 이미 게임이 내 눈이 이걸 보는 눈이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눈은 영상을 보면은 영상을 감상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느끼고 울고 불고, 응? 또 때로는 자기를 반성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눈 자체가 영상화 돼버렸다는 거죠. 눈 자체가 영상화 돼버렸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땅만 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변혁시키고 뭐 혁명이면 혁명을 시킬까를 고민해야 혁명론다운 혁명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본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유불선 이런도 필요한 거죠. 고전들이. 그러니까 자본이 진화하는데 자본의 진화 속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변형을 제한하는 동지들은 주로 SNS라든지 그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테크놀로지의 그 자본이 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입도와 SNS의 몰입도와 우리가 굳이 배차 대조표를 작성하자면 상당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본이 우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들어가도 결국은 이런 변형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많이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지만 매우 단발적인 현상, 이런 현상에 이거 어떻게 좀 생산적으로 만들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뭔가 한번 열풍이 불면은 사실은 마이동풍이 되기 쉽죠. 그래서 또 열풍 패션에 비판적인 말을 하면 마이동풍이 되기 쉽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 또 사실 인터넷, 특히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되던 SNS인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이것이 말하자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다. 근데 조금 따져보면 영어 제대로 해야 되죠. 따라서 한국의 일부는 그럴는지 모르죠. 우선 아이폰 가진 사람 숫자만 봐도 사실은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수죠. 또 나아가서는 그럼 영어를 제대로 구사해서 소통할 만한 사람이 또 그 중에서 얼마나 되냐? 그건 소수죠. 이런 엄연한 현실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저는 사실 항상 유행이라는 것이 오면 삐딱하게 사실 보이죠. 본능적으로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는데, 역시 이제 이런 열풍이 좀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외국의 문화나 이런 걸 좀 많이 본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보면서 이제 확인하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경향신문 같은 데서 얼마 전부터 나오는 것이 SNS가 과연 지난 총선 경우에 이게 진짜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 하는 걸 이제 개량적으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파악하고 나온 대체로 결론들 중에 중요한 것이, 얼핏 이전에 생각하던 만큼 SNS를 통해서 진보 성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유리하다라고 보기가 사실 어렵다. 과대평가됐다는 논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게 아마 사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진짜 참 놀랍지요, 진짜.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제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SNS 나왔을 경우에, TV가 나왔을 경우에 얼마만큼 그러면 그 놀라운 정보 소통량이란지 속도로 볼 때 미쳤을까? 그 전에 라디오 나왔을 때, 그지 전화 나왔을 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사르트르가 한 말이 있잖아요. 바보 상자라고. TV에 대해서. 그 다음 이 SNS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바보 상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진화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학자이자 개념이 뭐냐면, 덤바즈 넘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덤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진화심리학자로
날리는 사회인데, 그럼 덤바즈 넘버라고 하는 게 뭐야? 덤바즈 숫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숫자가 15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50의 의미가 뭐냐? 덤바가 하는 말은 SNS, 물론 그 이제 다 자기나름대로 이제 통계학적인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고, 덤바, D-U-M-B-R.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좀, 또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도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사실은 사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의사소통도 하고 뭔가, 공유한 부분이 있구나라든지 이런 숫자, 최대가 1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면은 사실은 알아도 모르는 놈이랑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덤바즈 넘버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이 또 나온다고요. 그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접한 게 작년인가 접했는데 미국의 그 명문대학교 지금 아이비리그에 속하던 어떤 학교였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가 그 아는 사람 숫자가 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진짜 말이야 페이스북 말고 맞아 일제 오프라인 상에서 그 허심탄회 얘기한 정도를 그 페이스북 통해서 네 하냐 거의 아무도 없어. 페이스북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고 뭐 해도 그런 애들조차도 또 나 별로 안 믿는다. 허심탄회 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요. 애들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사회자분께서 이제 그런 질문 던진 것이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나오지 않는가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뭐 인터넷만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폰 그 놀라운 어떻게 뭐 기적같이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자산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 간의 거리를 좁히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역사상 전부 허무할 정도로 좁혀졌죠. 뭐 인터넷에서 클릭만 잘하면 뭐 지금 실시간으로 무슨 사건이 났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은혜의 장벽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명한 것은 역시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뭐 심화시키거나 확장시키거나 뭐 이 인간 간의 소외관계를 넘어서거나 하는 것 전혀는 아니다. 역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기술적 가능성을 살리는 것은 역시 인간에 대한 어떤 전례로부터 오는 그 개념들을 살려내는 것들,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살려내는 것들. 그래서 저는 가끔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도 보면 묘하게 똑같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면적으로 받은 그건 또 변화에 대해서 글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교에 말하는 삼법이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인 진리라는 뜻인데 그 제법 무아라고 하는 게 있죠. 재행무상 뭐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재행무상 그게 적잖아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건 글자로 뭐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뭐 판타레이 모든 상황을 변화한다 한 것처럼 변화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정말 인간 간의 거리, 그러니까 3대 소외의 문제라든지 또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아시다시피 뭐 불교의 진리를 다 안 봐야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식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건 자비다 라고 할 때 그 자비심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장애를 다양한 방식으로 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알려진 게 이제 삼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영어로 번역하면 three poisons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게 이제 탐진치인데, 네, 탐이라고 하는 건 글자가 욕심이죠. 뭐 부에 대한 욕심, 자본주의 제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병에 지금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꼭 한국만 아닙니다만, 뭐 부뿐만 아니라 뭐 명예욕도 있는 거고, 또
뭐 성에 대한 그런 탐욕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진이라고 한 것은 증오심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뭐 살인이나 전쟁이나 그런 걸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치라고 하는 것은 불교식 영어로 무명 또는 뭐 무지 이런 뜻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 unknowledge라고 할까, 또는 뭐 knowledgeless 이런 것이 아니라 wisdom less죠. 지혜가 없다는 것의 뜻이 이제 진데, 과연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진짜, 예를 들어 뭐 가깝게는 제가 마르크스 사상 받았다니까, 마르크스 살던 시대하고 비하면 그 탐진치가 과연 얼마나 없어졌을까? 굉장히 의문이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의미를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다는 측면에서 그건 맞아. 그런데 재행무상이라든지 뭐 판타력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정말 형형색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여튼 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전철 선생님께서는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그 학자들하고도 직접 교류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영어에 능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공간을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죠. 그런데 직접 그 영성과 관련지어서 지금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 영성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다시 얘기하면. 이 테크놀로지, 인터넷, 스마트폰, 직접 활용을 하시면서, 지금, 본인께서 느끼시는 그런 영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서, 견주어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고, 어렵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순기능상으로 본다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아까 다중성 이익이라든가, 촛불 문화라든가, 기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그런 테크놀로지 발전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지금 전주에서 살면서 뉴욕에서 서울은 물론이고 뉴욕에 사는 사람 부럽지 않은 것이, 내가 어디든지 다 통할 수가 있고, 필요 없으면 손가락만 두드리면 다 통할 수 있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옛날에 황제도 누를 수 없는 수백 명 비서진을 거다리고 있는 거, 그거 인쇄하며 뭐 하며 안 되는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한계에 대해서도 물론 그러고, 이게 가상의 세계고 그것을 바로 그것이 실제의 세계와 또 다른 그런 거고, 얼마나 불안스러운지 몰라요. 그 공간에 그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저걸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동지들이 저거 해갖고 귀합에서 보고 오는데, 거기다 글 올려놓고 저건데,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댓글이라도 넣고 와야지.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으면, 이거는 정말 숨 막히는 그런 체험.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 동지들이 늘 세미나하고 보고, 거기다 하고서 이제 카페지기로 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해오고 하는데, 지금도 가끔 들어가 봐요, 이제. 그 보면은 땡땡해. 그럼 거기다가 또 한마디 뭐라고 이렇게 안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러고 있다. 그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거 생각 뭐래.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싶고 그런. 그렇죠.
아까 테크놀로지가 명상, 그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말씀을 좀 나누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촛불 집회 때 예전에 명박산성 나올 때 그 광화문 내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이 양쪽에 다 있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전광판이 다 있는데, 그, 대중들이 명박산성에 가로막혔는데, 당시에, 뭐 축구를 했어요, 축구. 그래서 전광판에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그, 당시에 요구사항, 그 일종의 그 열정, 그 열정이 저쪽으로 향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정어박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낄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시야를 둘 데가 없어요. 시야를. 지하철 타도, 버스를 타도, 모든 곳에 지금 작거나 크거나 그 TV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그래, 이런 테크놀로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생산적으로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방안을 찾는데 자본이 너무 점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이 전거동성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좋은 지혜를 좀 들려주시죠. 제가 볼 때는 우선 뭐 드는 생각이 요즘 뭐 한국에서도 부쩍 늘어난 게 그 자라는 아이들 또 청소년들 경우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해가지고 뭐 점점 그 추이를 보니까 2001년으로 좀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뭐 과학전을 보면 사실은 우리보다 다행히 뭐 자본주의 체제의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훨씬 그런 증상들이 먼저 선행했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종의 정신질환이 나오고 그런 증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그거 포함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SNS라든지 뭐 아이폰이라든지 또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온갖 종류의 게임들 이런 것이 사실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를 하는데 그 사회자분께서 그 강조하신 그럼 그 주의력 분산 될 경우에 이득을 누가 볼까? 그 명백하게 그런 게임과 관련된 게임 개발 업체라든지 또 그 돈을 대는 자본 크게 보자면 역시 이제 자본 쪽이 이익을 보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뭐 제 경우에는 명상과 뭐 혁명 또 유 선배님은 예술가 혁명 또 정 교수님은 또 영성과 혁명 이것의 공통점은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성찰에 입각한 어떤 표현으로서의 예술 또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또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보통 말하면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성을 성찰하고 또 인간성을 제가 볼 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시대마다 새롭게 말하자면 창조해 나가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 중요한 것이 성찰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주의를 집중하는 게 기본이죠. 주의 집중을 못하면 자기 성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성찰이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이제 자기 성찰이지 사실은 세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사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날 그 첨단 그 기술 문명
속에 무지라고 할까. 그 마치 갈브레이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행정부터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Poverty in affluence. 풍요 속의 빈곤. 그럼 경제적인 현상을 두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어떤 빈곤, 그러니까 기술적인 놀랄 정도의 기적과 같은 그런 풍요함 속에 사실은 정신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어떤 조건,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런 걸 너무 서른들이 서서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의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죠. 사실 테크닉이라고 하는 마인드풀 아트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할 텐데,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보통 번역할 때 마음 챙김이라고도 번역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학계 내에서 이거 용어 정리하자 해가지고 금년초인가 작년에 이제 논쟁도 있고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놀라운 기술과 같고 또 진짜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사회, 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성찰한다고 할 경우에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명상은 아주 중요한, 주의 집중은 물론 넘어서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주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이 아주 지혜로운 방도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전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내죠. 시간이 지금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자북 있잖아요. 전자북, 네. 전자책. 네. 디지털. 왜냐하면 유명 선생님께서 지금 작가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종이책이 있고 전자북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전자북 다운받으면 싸잖아요. 네. 근데 직접 이제 종이책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종이책과의 관계, 집중도, 독자로서 지금 굳이 이제 명상이나 하듯이 우리가 책을 보내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그냥 막 넘기는 책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테크놀로지, 전자북 같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그 단점 한계 이런 쪽에서 직접 글을 쓰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전자책은 내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상당 부분 메이저급 출판사에서 그런 걸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종이책에 비하면 그건 아주 소수고 실험적인 시도적인 단계고, 그런데 이제 전자책도 실제 종이책 못지않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종이책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실제 세상의 변화가 디지털 책들을 많이 앞으로 이제 양산해 낼 테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종이책 못지않게 전자책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종이책, 아날로그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고서 디지털적인 게 막 범람으로 보면은 이건 위기처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사유가 다 없어진다, 인간의 사물화, 이런 것으로만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가 쉬운데, 난 그렇게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 아날로그적인 거, 책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종이책, 여기에 쭉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적인 것들은 우리 세대나 우리 감성으로 볼 때는 상당히 새로운 거고, 그것이 이제 물론 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가진 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들이 더 많은 자본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수한 것들을 더 막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그걸 또 우리 또 국민들은 인간들은 그걸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jes고 그럼 거기에 또 맞는 새로운 사유 아날로그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여기에서의 또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착목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이거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은 아니겠지만 아날로그적인 것의 디지털적인 표현 디지털적인 것의 또 때로는 아날로그적인 표현 이것이 일종의 변증법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지 이걸 위험하게만 보고 이거 뭐 다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안 되지 않겠는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진행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거절할 필요는 없고 그걸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걸 능동적으로 대처하죠. 자꾸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알게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참 한 줌의 그야말로 독점 자본 이것을 알게 모르게 무너뜨려 가는 침식해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인철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사이트 카페 숫자가 지금 손으로 지금 몇 개가 될 거예요. 예, 그 좀 사실 이거 1인 그 다역을 멀티플레이어로서 그런 그 넓은 의미의 변혁 운동을 하고 계신데 직접 그 인터넷 문화와 매우 친숙하시고 그 다루신 입장에서 지금 그 테크놀로지와 영상의 관계 마감한 한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이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는 그 역기능과 순기능 면에서 볼 때에 역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기능을 잘 살려서 그 좋은 점을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하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스피디한 것인데 너무 급격하게 나가는 건데 반대로 그것을 역전을 시켜가지고 느리게 가는 방향에서 사고를 한다면은 지금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 유실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너무 그것에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오염돼가지고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 참 오염돼서 그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그냥 예수의 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걷어내도 이것을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뭘로 했냐면 이제 그 터널이 있는데 터널의 양쪽 출입구가 동과 서가 있다. 서쪽에서 지금 열심히 파들어 왔어. 동쪽에도 파들어. 어느 날인가 부딪혀가지고 그 터널이 뚫릴 때가 있어. 근데 지금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인격신이라든가 또는 유실론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탈피해가지고 무실론적인 입장으로 가는 그 노력. 그걸 해서 보니까는 거기에 불교 세계가 있더라고요. 불교 세계가 있고 깜짝 놀라고 같은 이제 그런 체험을 나누고 그러는데 그쪽 면에서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불교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 명상 얘기를 자주 오시고 그랬는데 그쪽 세계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템플스테이라던가 또는 틱나탄이 얘기한 워킹 메디테이션도 있고 여기 새만금에서 그때 틱나탄 초대해가지고 실제로 같이 참여했어요. 걸으면서 워킹 메디테이션 그 앞에서 쭉 갯벌을 돌면서 걸으면서 하는 그런 명상 따라서 해봤고 그래서 아까 마인드풀이라는 말도 그분이 일단
그 흐름 속에서 중단을 하고 벗어나서 그것과 역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는 그런 그 속에로 태고연한 그 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기 성찰을 하는 저걸 하니까 아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공감을 많이 나타냈다고 하듯이 아유 초등학생이 그런 그 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다음에 또 와야겠다 하면서 가자고 오고 보고 형제들한테도 오고 그런 걸 보고 했는데 그쪽에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앞으로 그쪽을 좀 더 깊이 저걸 하고 이쪽은 그 미지수예요. 기독교 쪽에서 기독교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아예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저걸 따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불교 쪽 프로그램에 그냥 참여해가지고 하든지 지금 그런 입장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뭐 더 깊은 얘기는 그쪽에 할 얘기가 없고. 근데 실제 칸트 우리가 볼 때 뭐 이성 비판에 칸트도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자기 철학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칸트를 저는 다 읽어보고 잘 모르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면은 불교적인 무신론적인 이러한 부분이 많이 깃들어 있다고 하고 하이데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들레즈도 그 불교 저기가 좀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데리다 해체론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들 뭐 무하다, 무념무상이다 이런 부분과 데리다의 해체적 글쓰기 그런 철학을 읽다 보면은 상통되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좀 더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오늘 우리 최 선배님 이런 자리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게 뭐 유 선배님하고야 워낙 자주 대화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전 대표님 말씀 또 마지막 발언 드리면서 또 기쁨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창조성에 관한 이제 책들을 좀 보면은 제 스스로 능력 개발 스스로 하기 위해서 또 보고 제가 하는 사고하는 방식을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나이가 들으면 이제 보통 원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연륜에서 오는 안정된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상 체계가 이제 그 개인에게 정립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많은 경우에 나이를 먹으면 적지 않은 경우에 사실은 교조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근데 우리 유 선배님하고 이제 전 대표님하고 또 약간 좀 차이점 같은 건 제대로 느끼지만 그건 뭐 또 다음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래서 이 창조력과 관련해서 한 책들을 보면 공통된 것이 창조적 행위를 하려면은 특히 이제 나이 먹을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개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되 다른 신념이라든지 사상체계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뭐 결국 변형이 되겠죠. 그런 자세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유 선배님이나 전 대표님 그런 측면에서 이 뭐 눈앞에서 그런 분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영성, 명상 그리고 예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변혁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그 의견을 나눠봤어요. 오늘 장시간 대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